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워시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었는데 당신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거냐? 그랬더니 이거 절대 아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연준이 너무 많은 거를 미리 예고하려고 들면 안 된다. 연준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대 의견도 환영한다. 마지막은 사실 워시는 인플레이션 조심하자, 금리 쉽게 내리지 말자, 매파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인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워시가 첫 발언부터 꺼낸 단어가 레짐 체인지, 우리말로 하면 체제 변화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다들 고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워시 후보가 청문회에서 던진 말들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연준의장이 되면 26년 이제 우리는 하반기 주식시장을 좀 내다봐야 되니까, 그리고 27년까지 이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에 대한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떤 시나리오별로 움직일지,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다변화가 될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포지션 잡으시는데 뭔가 고려해 볼 거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먼저 이 케빈 워시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3%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24년 4월 이후 높은 수치예요. 2월에 2.4%였는데 한 달 만에 너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범위는 이제 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기름값입니다. 3월에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20%가 넘게 올랐는데, 이게 한 달 상승분으로 따지면은 196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해요. 이게 2월 말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안 막히고 원유 수송이 아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오늘 보니까 또 100불 또 넘어갔던데, 미국 전국 휘발유 그 가격이요, 이 갤런당 따지니까 4달러도 되게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 4달러를 넘은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오를 때 갑자기 올랐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프리미엄이 갤런당 6불까지 가기도 한 그런 주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중앙은행이 아니면 연준이 이거를 금리에 반영을 하냐. 근데 그렇진 않다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게 근원 물가예요. 근데 근원 물가는 에너지랑 식품을 뺀 근원 CPI,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가 됐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름값 때문에 숫자가 튀기는 했지만 경제 바닥에 깔린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안정적이구나라는 약간은 복잡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26년에 금리 인하를 데이터에 따라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만 살짝 내비친 상태인데, 시장이 이제 12월이나 돼야지 인하가 될까 말까 그런 분위기로 이제 기대를 이제 좀 접은 상태고요. 그래서 한 달간 이란 전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혼란스럽고, 우리가 그 뉴스와 트럼프의 한마디에 막 휘둘리는 상황에 있었다가 이제 연준은 유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말은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제 케빈 워시 청문회장의 지금의 연준 방식으로는 이 복잡한 상황을 풀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케빈 워시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거의 종합판인데, 이거를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를 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피셜이 된 겁니다. 일단 대차 대조표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대차 대조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돼야지 이 스토리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연준이 사둔 자산들을 모아놓은 창고 같은 거라고, 밸런스시트니까.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 그리고 이제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려고 국채, 근데 주택저당증권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창고에 쌓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으로, 맛집 식당으로 비유를 하면, 근데 그날 필요한 재료를 사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재료 공급이 불안해지니까 혹시 몰라서 창고에 재료를 그만큼 쌓아뒀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장은 재료 걱정이 없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가 너무 많으면 이 식당 자체에 재고 문제가 생기면서 식당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창고에 뭐가 남았는지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를 더 사야 되나? 더 쟁여야 되나? 이제 좀 풀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워시가 대차 대조표를 좀 줄이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고의 재료는 이제 슬슬 소진하면서 원래대로 그날 필요한 만큼 사는 순수한 맛집 식당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근원 CPI 얘기는 나오지만 근원 PC는 뭘까? 일단 근원자가 붙으면 코어가 붙는 건데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빼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것도 식당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장님이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됐나 안 됐나 한번 평가를 하고 싶은데 가정의 달이라서 손님이 막 몰렸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한 번씩 피크가 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요인은 좀 빼고 봐야지 식당이 지금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원 PC가 딱 그 기름값처럼 국제 정세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딱 빼고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 얼마나 물가에 압력을 주고 있나 라는 걸 보는 거죠. CPI가 3.3%가 나왔지만 근원이 이제 적게 나왔으니까 내가 진짜 체력은 아직은 괜찮아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FOMC 같은 경우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데 1년에 지금 8번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맛집 사장님이 1년에 8번이나 직원을 모아가지고 이번 분기 메뉴는 어떻게 할지 가격을 올릴지 말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가 8번이나 되니까 손님들이 다음 주에 여기 집 가격 내린대 아니 이번에 올린대 그 회의할 때마다 막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 식당의 재료비가 조금만 올라도 회의에서 메뉴를 바꿔야 되나 새로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같은 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케빈 러시가 회의를 좀 줄이자. 한 분기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4번은 부족하지만 그보다 많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되게 애매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8번이 좀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 의원들이 너무 스피커가 개방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견을 자꾸 표출을 하는 게 시장의 노이즈가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화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 어떤 연준 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워시가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4가지로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6, 2027 시장 방향을 좀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은 금리에만 집중하자. 아까 나왔던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금리도 조절하고 대차 대조표 조절도 하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때 단어 한마디 할 때마다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점도표 봐야 돼 의사로 연설 워시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혼란스럽다. 정책 도구를 단순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한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연준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은 안 하게 되니까 금리 조절만 하는 거고 깔끔하지만 예전처럼 연준발 유동성 파티를 기대하기는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연준 자산을 분명히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게 오히려 금리를 낮출 여지를 만든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들고 있는 장기 국채가 줄어들면 장기 금리에 붙어있던 그 프리미엄이 재조정이 되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안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실제로는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미 2025년 말부터 양적 긴축은 멈춘 상태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완충 장치인 영래포 잔고도 지금 바닥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무리해가지고 자산을 줄이게 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직접 깎이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말을 붙인 거는 재무부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워시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었는데 당신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될 거냐? 그랬더니 이거 절대 아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 금리 결정을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도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연준이 너무 많은 거를 미리 예고하려고 들면 안 된다. 연준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대 의견도 환영한다. 기존에 뭔가 연준은 이게 의견이 통일돼야 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만장일치 문화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좀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마지막은 사실 워시는 인플레이션 조심하자, 금리 쉽게 내리지 말자, 매파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는 AI의 생산성입니다.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의 잠재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AI 생산성 혁명이 연준에게 금리를 내릴 여지를 더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AI 덕분에 생산성이 같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없이도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된다. 오히려 성장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너무 순진한 낙관론 아니냐, AI 생산성 혁명이 증명이 됐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AI 생산성은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청문회 당일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국채금리를 봐야 돼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약간 올랐습니다. 저는 뉴스만 보고 약간 뉴스가 자극적으로 막 났더라고요. 트럼프와 관계없어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봤더니 국채금리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뭔가 이제 충격이라는 건 아니고 워시의 발언이 좀 덜 완화적이구나. 당장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시가 정치적인 독립성을 강조를 했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실패를 이게 뭐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과 이제 제대로 싸우겠다라는 약간 매파적 시그널로 읽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이 톰 텔리스 의원인데 인준을 맡고 있어요. 이유가 좀 복잡한데 현재 DC의 연방검찰이 파월 의장을 청사 리모델링 그 이슈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텔리스는 뭐냐면 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워시를 승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도가 어찌 됐던 간에 상원의원에는 공화당이 한 표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텔리스 의원이 반대를 하면 인준이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변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지금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인준이 안 돼. 안 되면 몇 달이 막 지연이 되면서 연준이장 공백이 생기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파월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바꾸기로 했는데 인준이 안 되면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좀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서 변동성이 재료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뉴스를 잘 팔로우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긴 변동성은 사실은 거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노이즈로 생긴 변동성이니까요. 하지만 충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크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연준 의장이 실제로 되면 워시가 그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공부가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해석 같은 거니까 1, 2회 정도 인하된다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 유지하면서 유가가 한 80불 선에서 안정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휴전이 이제 장기간 휴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이 CPI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좀 내려올 겁니다. 근원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2%대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워시는 인준이 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26년 말에서 27년 초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내리기 전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거라는 걸 어느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0에서 3.25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은 금리가 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급격한 유동성 랠리는 연준 발로에 인해서는 없다고 봐야 되고 재무부 발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GA 잔고를 추적을 하는 거죠. 질 좋은 성장주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AI 관련주, 특히 생산성이 입증된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파생되는 순환 서클이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업들이 어닝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분기에서 자꾸 올라오고 실적 발표되고 나서 급상승했는데 기관에서 레이팅 막 따라서 계속 올리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면 그럼 장기금리가 팍 튀면서 장기채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채는 ETF로는 TLT나 세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TMF인데 연준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잘하면 물론 뭐 좋긴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리츠 같은 배당주는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극적으로 중동의 평화가 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 대개방이 되고 원유 증산도 했으니까 유가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을 한다. 60불대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겠죠. 근원 PCE, CPI가 뭐 2%에 바짝 붙으면 그 워시가 AI 생산성 논리를 막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금리를 2회 이상 내린다는 냄새만 나도 성장주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만약에 한 2.5%대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순식간에 내려가야 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손잡고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단 생각은 하긴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쨌든 대개방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홀짝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 라는 그 분위기가 되기만 해도 주식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특히 금리 인하 혜택이 큰 바이오, 중소형 성장주가 레버리지 효과를 받고 일단은 비즈니스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경영이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 사태가 몇 달 장기화가 된다. 지금부터. 그리고 거기다가 막 또 다른 공급 충격이 터지면서 유가가 또 막 100불 넘어가고 WTI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근원 물가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럴 수 있죠.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워시가 아무리 뭐 AI 낙관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해결이 우선이 됩니다. 그럼 금리 인하 시기는 27년 하반기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은 금리 인상 내러티브가 막 판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부터 엄청 막 때려박게 되고요. PER 높은 것부터. 그리고 조정받고 대신에 배당주, 에너지, 가치주, 방어주 이쪽으로는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ETF로는 SCHD 같은 ETF가 될 거고요. 채권은 단기채 위주로 다루게 될 거고 주식 잘못 사면 막 1, 2년 동안 물릴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가 됩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가능성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뉴스에 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촬영을 지금 목요일 밤에 찍고 있습니다. 미장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서비스 나우가 마이너스 16%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뉴스만 봤는데 실적에서 성장 마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핀비즈 맵을 켜놓으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만 그냥 통으로 새빨갛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팔란티어, 뭐 세일즈포스 다 따라서 빠지고 있고 엠러빈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엔트로픽에서 파급된 사스 기업의 생태계 교란, 그냥 스토리에서 온 하락이 아니고 실적에서 이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모멘텀을 이기려면 다시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반등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서 나온 이 하락은요, 반대로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만, 좋은 가이던스가 나와야지만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기업에서 실적으로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 기업이 이번 분기엔 안 됐으니까 다음 분기에서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 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메터리얼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보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면 아마 차트만 켜놔도 빨리 내가 갖고 있다면 한참 보고 싶은 거고 내가 안 갖고 있다면 빨리 끄고 싶은 차트, 이게 약간 현기증 나는 상승 추세인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콤도 물론 좋은 편인데 중소형주에 비교하면 싱거운 상승이기는 하죠.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섹터 한번 봐볼까요? GE 버노바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나오고 가이던스를 쭈루룩 올렸어요. 근데 그 높은 것 같은 주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죠. 그래서 기관 목표가 다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확장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같은데 또 따라붙어서 올라가죠. 전기, 전력, 변압기 기업들 찾아보지 않아도 다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 전체가 주문이 막 몇 년씩 밀려 있고 공급이 안 되는 구조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튼 다뤘던 기업이죠. 얘도 비슷하고요. 블룸에너지 계속 잘 가고 있고 넥스트 에너지는 같은 식으로 해서 지금 전고점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전고점 만약에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비슷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실적에 따라서 성적표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미장 성적표 같은 경우는 상과 벌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막 도파민이 막 펑펑 터질 정도로 나오고, 안 좋을 때는 막 눈물 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막 개파락하면 손절 누르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 만에 10몇 %씩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계좌 온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빠질 때 계속 거기다 물 탄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왜냐하면 다 같이 빠질 때는 그냥 버티면 되는데 이게 온도 차이가 클 때는 내 주식은 빠지는데 다른 게 오르면 포모가 심하게 오거든요. 테슬라 비중 많으면 일론 머스크 좋아했던 사람도 이제는 막 싫어지려고 하고, 저는 아직 좋아합니다, 테슬라. 그런데 이게 좋은 기업들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추세가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도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암흑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암흑기를 지나온 섹터를 한번 볼까요? 2차전지, 국장 2차전지요. 개미 투자자들 눈물 꽤나 흘리게 만든 2차전지가 지금 아직도 실적이 약하지만 전망으로 추세가 다시 붙었습니다. 실제로 생산성이 지금 기대가 되는, 아직 매출이 안 나온다 뿐이지 생산성이 기대가 되는, 앞으로 계획이 잘 잡혀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떡밥이 또 다시 계속 나오면서 전망이 좋은 편이고, 삼성 SDI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암호화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마인, 서클, 코인베이스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암흑기를 지나서 지금 어느새부턴가 계속 저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비트코인 차트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것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투심 같은 거랑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오르기 시작한 거는 비트코인이긴 했어요. 근데 막 지금 뭐 정고점 뚫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흐름은 추적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나갔거나 물려 있는데 그냥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경우가 많죠. 주식이 이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은 계속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은 계속 쉬운데, 사실은 물린 게 많을수록 어려운 거거든요. 계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속슬 하나 딱 들고 있고, 속슬은 반도체 3배의 ETF입니다. 이런 사람은 얘기하겠죠. 주식 너무 쉬운데?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엄청 급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한번 했었던 거를 반복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왔었던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빠르게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4월에 있었던 게 지금 그냥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 급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빠른 가속도를 붙어서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신념이 너무 투철해, 아니면 집착이 좀 있어, 아니면 너무 주식을 사랑해, 막 팬심이 너무 강해,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약간 유연해야지 내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시장에 이게 순응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물이 흐르듯이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그쪽으로 좀 그냥 걸어가 보고, 이쪽으로 흐르면 좀 이쪽으로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이 없는 데로 자꾸 가면서 물이 다시 여기로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없는 곳으로 자꾸 걸어가면, 차라리 그냥 물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기라도 하면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없는 데로 자꾸 가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약세장에 빠져 있고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에는 물을 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를 꼭 지키시면 좋겠다는 거를 지금 이런 장에는 더 크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물이 가는 대로 간다고 해서 막 뛰어와가지고 고점이 올라타라는 그런 매매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주식에 오히려 내가 없지만 관심을 오히려 더 가지고 관심도에 상단에다가 딱 박아놓고 조금씩 눌림이 오면, 그러면
조금 그냥 정찰병이라도 일단은 사 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매매예요. 그게 수익을 가져다 주진 못하지만 참여가 되면서 확실하게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보면 저기 위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주식 차트가 급등한 게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그게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2 주, 3 주는 돼야지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2 주, 3주 동안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으면 중간에 조금이라도 사기만 했어도 조금씩 눌림에 사고 외부 충격이 오면 사고 외부 충격이 이란 전쟁의 외부 충격이죠. 그래서 그럴 때 분할로 사서 접근하고 주식은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게 주식이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유연한 사고와 그리고 내가 골랐던 기업이 완전 잡주만 아니었다면 사실 정상대로였으면 이번에 2주 동안은 꽤 많은 상승이 있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였을 거예요. 왜냐면 전력이랑 AI랑 반도체는 워낙에 좋았었으니까 이거의 몰빵은 뭐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일부 비중은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소프트웨어 섹터가 좋아도 아니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도 아무리 다른 뭐 애플이나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오를 듯 하지만 지금 잘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뭐 바이오가 안 좋은데 바이오에다 계속 물을 타거나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설이 좀 길었는데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앞으로 뉴스를 좀 팔로우업할 포인트는 뭐냐면 전쟁 뉴스는 이제 그냥 보지 않아도 되고 아마 사람들이 이제 좀 시시해가지고 안 보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뉴스 자체가. 그러다가 뭐 잊혀진 상태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각 지표는 계속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매크로를 잘 안 보고 있을 때는 매크로를 좀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준이 언제 통과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처음으로 봐야 되고 아까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해결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은 4월에 5월에 CPI 어떻게 나오는지 휘발유 가격이 지금 4월에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근원 물가가 지금 에너지 충격에 전염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근원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원 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에너지를 뺀 물가.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 물가까지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에너지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월, 5월에 물가 지수가 계속 높게 나오면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안 좋은 이유도 뭐 전쟁 그냥 하나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가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물가인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막 몇 달간 높게 지속이 되면 유가 자체에서 오는 물가 상승도 있지만 파생되는 거에서 생각보다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빨리 잡는 게 사실은 뭐 주식보다는 진짜로 더 중요한 장기간 주식을 상승하게 하는 거는 당장의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아직은 파월 체제로 열리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 답이 나오는지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별거 없이 이번 회의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진작에 까먹으셨겠지만 이거 지금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캐비넛이 임명 뉴스 나오고 나서 작년 후반기부터 미장 조정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캐비넛이가 지금 청문회에 온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종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은 일부 섹터가 좀 심하게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주식은 좋은 상황입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잘 가고 있는 주식 종류로 더 집중해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지금 GEV랑 이트는 지금 장 초반보다 더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10몇 프로 올랐는데 오늘 또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더 오를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과하게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제 오늘 나왔던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더 오른다고 이미 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그 이후에도 더 올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밸류이기는 합니다. 넥스트 에너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아마 오늘은 전력이 계속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고 내일 국장도 아마 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네, 행복한 부자 되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